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는 지금 남북전쟁 이후에 최고의 활황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125개월 연속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게 이어질 것인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이렇게 좋다면 금리 인상도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동결 기조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금리 인상은 언제 시작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의 평균치를 보면요. 네. 올해는 2.3% 전후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9%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확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상고 하저의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FRB가 세 차례 걸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주택 투자가 경기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초당파 예상법에 의해서 내년에도 지출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부분적인 무역 합의도 성장률 플러스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하반기에는 유럽이라든지 중국 경제가 예상 밖에 경기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선전을 하게 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금융이나 IT,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따라서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기업 투자 심리 악화, 일자리 증가 속도 둔화, 개인 소비 위축의 위험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내년 한 해만 봤을 경우에는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2021년이 돼야지 한 연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무역 협상처럼 중요한 변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1단계 무역 합의는 언제 서명을 하게 되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번 무역 합의는 86쪽에 달하는데요. 현재 최종 서명식에 앞서서 법률 심사 그리고 번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통상 협상은 늘 그렇듯이 협상문은 자국에게 유리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되고요. 상대편은 약속을 꼭 지키게끔 구속 조항을 두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1월 첫째 주 서명 행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워싱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농산물의 수입 규모,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 명확한 언급을 이번 최종 합의서에 안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도 중국의 협상 진척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를 담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판 서로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견해차가 여전히 줄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 과정을 위한 막바지 진통이 그렇게 간단치 않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 5월로 돌이켜보면 10차례 협상한 장관급 합의도 거부했는데 1단계 무역 합의를 좀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도 여전히 1단계 합의와 관련해서 중국, 미국 모두 자국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 일부를 철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대부분의 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우선 합의 이행을 판별하고 협상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양국의 일치된 내용은 12월 15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1,600억 달러의 관세를 일단 유예하는 것밖에 나온 게 없는데요. 어찌 보면 서로가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1월 서명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 간에 일어났던 싱가포르 합의처럼
실제로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2단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미국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뭐 미국이 또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라이트 하이저 미국 그 무역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월 첫째 주 워싱턴에서 서명 행사를 갖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워싱턴 쪽에서는 서명이 좀 연기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 협상을 빗댄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흥정을 하고 있다는 몽상을 가졌다는 것처럼 중국도 현재 비둘기파적으로 트럼프가 나오니까 착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합의안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북한처럼 밥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신이 강하게 나와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에너지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40%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지 않아도 중국 경제는 이미 중중국 함정에 빠져들면서 악화되고 있고요. 또 홍콩시에서 보듯이 정치 체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권, 기술, 군사적 압력을 통해서 좀 더 중국을 철저히 좀 눌러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국제유가가 올해 보니까 거의 30%에 육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2020년도에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는?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올해 초에 46달러였는데요. 오늘 80달러이기 때문에 꼭 30%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요. 내년에도 원유 가격은 빠르지는 않겠지만 상승 추세를 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산유국들의 협조 감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2월 달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하루 감산량을 120만 배럴에서 170만 배럴 정도로 확대했고요. 여기에 사우디가 아람코 상장에 따른 기업 실적을 좀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40만 배럴 정도 추가 감산을 했다는 점이 원유 시장의 수급 사항이 타이트해졌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경기 회복 속도가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유 수요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도 올해는 한 1.1%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원유 공급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된다는 점에서 유가가 좀 밝게 보이는 측면에서 뭐 정유나 조선, 해운과 같은 유가 상승 수혜주와 관련돼서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1일에는 대만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홍콩 사태 양안 관계 벌써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홍콩을 봤기 때문에 대만 쪽에도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중국이 홍콩을 좀 잘못 따르면서 대만 관계도 현재 상당히 멀어지고 있는데요. 홍콩의 반중국 정서, 탈중국 정서가 대만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합니다. 뭐 대만인들은 홍콩 반환 뒤에 중국의 홍콩화를 기대했지만 홍콩의 민주화를 겪는 것을 보고서 아무래도 상당히 경계감을 가졌는데요. 특히 대만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제사회 1등 시민을 자처했던 홍콩인들이 이제는 2등 시민으로 전락했던 만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수록 대만도 중국에 대한 반발 강도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 보듯이 중국이 추구하는 행복한 감시 사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만인들로서는 상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의 일국 양제와 관련해서는 강하게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으로 촉발된 게 이제 대만으로 번지고 있다는 건데 대만이 일국 양제를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시각이 당연히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차잉원 총통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그 쌍시절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쌍시절이라는 것은 건국 기념일입니다.
여기서 일국양제를 강하게 거절했고요.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하에서 2,300만 대만인의 단결, 여기에 대만의 주권을 지켜 나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과거 행사에서는 대만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것과 비교하면 현재 대만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사실상 대만의 그 독립을 위한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수순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대만은 일국양제를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악화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대만 고립 전략 그리고 홍콩 사태 최대 수혜자를 따져보니까 뭐 내년 초에 재선 성공이 유력시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여쭤볼까요? 네, 올림픽이 치러지는 해외 세계 주요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는 미국과 대만의 그 대선이 항상 치러졌기 때문에 여기가 관심이 되는데요. 우선 1월 11일 날 치러지는 대만의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현재 그 민진당의 현 총통이죠. 차잉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인 그 한국 국민당 후보를 무려 35%포인트 정도 앞선 50.8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홍콩의 민주시위를 대만인들이 봤고요. 중국의 안보 위협 때문에 아무래도 친중국 유권자들의 표심도 이미 돌아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은 차잉원의 그 재선을 막기 위해서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만의 독립의 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뻘이 뽑는다는 그 전략하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스파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드리핑 사건 같은 것도 벌이기도 했고요. 또 육해 공군을 직접 중국 그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동원해서 원정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터넷 미디어를 인수해서 대만에 있는 식당에서 중국 TV를 24시간 틀어주면 돈을 준다든지 또 노골적으로 야당 편들기 방송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만 정보 당국이 직접 나서서 검거를 하는 아주 공안적인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국화를 지금 추구하잖아요. 차이잉원이라는 지금 총통이. 그렇다면 당선이 또 된다면 양안 관계가 급격히 좀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대만의 그 탈중국화 현상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걱정되는 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음 정권 때는 친미 정책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대신해서 가오슝항에 기항하도록 대만이 항만 개량 공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 해협에 미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한다든지 미국 군함을 자주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시수적 입장에서는 일국양제가 그야말로 물 건너가는 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였죠. 대만 총통 선거 때 이때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그 당시에는 대만 북부 해역뿐만 아니라 남부 가오슝 해역에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었습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 높일 거고요. 또한 고압적인 외교 공세, 경제적으로 제재 강도를 계속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 대만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까지도 긴장 관계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정부, 하나의 중국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엔 출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고 언제쯤 출구를 좀 찾게 될까요? 네, 중국에서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통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역대 왕조에서 모두 최고의 정치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치 강화, 정체성이 다른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추구하는 한 아무래도 인류의 꿈이라는 서방 진영 그리고 중국은 중국의 꿈과 관련된 체제의 우월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명 충돌 그리고 문화 마찰로 인해서 언제든지 신냉전 체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전쟁처럼 홍콩과 대만 문제의 출구도 30년간 진행될 패권 전쟁의 일부로 본다면은 서로의 그 사정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보다는 균열과 갈등
그리고 충돌로 발전할 소지가 크고요.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이변과 극변 그리고 반전이 반복되는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미중 간의 한쪽 경제가 아예 파탄나든지 중국이 일본처럼 패배를 인정하고 푸들 아베라는 이야기를 듣듯이 중국도 시진핑도 애완견처럼 미국에 복종해야지만 체제 경쟁, 무역 전쟁도 끝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문제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동북아 정세는 박빙열이라는 말처럼 진짜 봄철에 살얼음을 걷다 아주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홍콩, 대만 문제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비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과는 지금보다 좀 더 가까워야 되겠고요. 중국과는 친해지기 위해서 모두 전략적 소통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대비하고 만약에 사항에 대비한 플랜 B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지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